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경제다로 함께하겠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네. 많이 내려갔다는데 3%대로 내려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일 기준에서 지금 주요 시중은행들 주택담보대출 금리 보니까 네. 변동금리 상품의 가장 하단은 3.91%, 오. 그리고 고정금리 상품도 가장 하단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3.92%. 네.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3.8%. 그러니까 다 하단이 3%대로 내려온 거죠. 네.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뭐 하단 최저 3점 몇, 최고 6점 몇 이렇게 하지만 사실 최고에 받으시는 분들은 안 계시거든요. 네. 5대 금리 적용받고 뭐 하다면 이건 이론적인 숫자고, 하단이 일단 3%를 보였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고, 평균 대출 금리를 봐도 연 5%대 초반입니다. 이게 5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그런데 이제 대출 금리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예금 금리도 역시 떨어지고 있어요. 4월 은행 예금 금리 평균 보니까 3.43%. 이제 3월에 반짝 올랐다가 이제 4월에 다시 하락하고 있는데, 작년 9월부터 예금 금리 쭉 꾸준하게 올랐었거든요. 네. 그런데 다시 이게 7개월 전 수준으로 돌아간 겁니다. 대출 금리가 안정세를 찾다 보니까 네. 제 주변에도 이제 중도금 대출 이런 거 받으셨던 분들이 이제 숨통이 조금 트인다고 얘기를 하시긴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눈치를 채셨는지 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네, 이게 사실은 대출은 늘 증가세였는데 이례적으로 올해 들어서 대출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감소세로 돌아섰죠. 그래서 네. 가계부채가 줄어들었었는데, 이게 이제 1년 3개월 만에 3%대 금리를 보이자마자 이제 가계대출 잔액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을 보니까 677조 원,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는 한 1,400억 원 정도 늘어났어요. 뭐 크게 큰 수치가 늘어났느냐?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닌데 감소세로 쭉 보이던 게 증가했다는 거, 그게 조금 유의미하죠. 일단 5대 시중은행 이 가계대출이 늘어난 건 2021년 12월, 그러니까 재작년 12월 이후 1년 5개월 만이에요. 네. 굉장히 오랫동안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어디에서 늘어났냐 세부적으로 살펴보니까 이 전세자금 대출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4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이게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이제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의 대출 수요, 이런 게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고, 특히나 요즘에 전세 많이 기피하시잖아요. 네. 전세 뭐 위험하지 않냐 너무 해서, 위험하니까. 뭐 반전세라든가 월세, 보증금 줄이고 이쪽으로 돌아서시려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났다는 건 네. 아직까지 주택시장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락폭이 조금 둔화되고 있어요. 이게 아. 급격하게 내리막길을 걷다가 살짝 완화되는. 금매물 같은 거 소화되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주택시장이 이제 바닥을 찍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전망도 살짝 나오긴 했는데, 아직까지 하락세가 멈춘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예. 섣부르다고 판단이 될 수는 있는데, 이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그래도 이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돈이 있으면 누가 부채 갖고 있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집 살려고 하면 또 뭐 어쩔 수 결혼을 없죠. 하려고 하면 전셋집을 얻으려고 하면 돈이 필요한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그 예전에 그 뭐 이렇게 폭탄 돌리게 하는 게임처럼 약간 네. 불안불안하거든요. 사실은 그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나는 게 뭐 반드시 좋다고만은 할 수 없는데, 한편으로 보면 이게 왜 늘어나고 있는지, 어디에서 늘어나고 있는지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경제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가계부채 규모도 늘어나는 건 사실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아빠 월급이 예전엔 월 300만 원이었는데, 그럴 때 우리 집에 갖고 있는 빚이 얼마야? 그랬을 때 뭐 5천만 원이다. 그런데 이 월급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늘었을 때, 그럴 때 이제 빚이 얼마야? 근데 과거에는 5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억이 됐어. 뭐 경제 규모 증가하는 거나 가계부채 증가하는 거나 그렇게 스텝을 맞춰서 가면 그거는 사실은 이상한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거는 대부분이 이제 주택담보대출이고, 그러면 네. 주택담보대출로 얽혀있는 대출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시선도 있는데, 잘 살펴보면 기존 세대는 이미 빚을 다 갚았고, 그러니까 네. 지금 중장년층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집을 사서 이제는 거의 다 갚아 오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죠. 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집을 팔거나 뭐 할 때 새로 집을 사는 사람들, 2030 세대가 특히나 작년, 재작년에 많이 샀잖아요. 네. 이분들은 대출을 얻어서 살 수밖에 없으니, 그렇죠. 한쪽에서는 빚을 많이 갚아 나가고 이 주택의 규모를 줄이면서 부채 규모가 줄어드는데, 네. 그리고 사실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채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겠죠. 네. 갚아 나가니까. 갚아야 되고 소득이 끊기는 시점, 은퇴 시점에 가게 되면 이제는 빚을 못 갚을 테니까 우리가
넓은 집에 대출 끼고 있는 것보다는 대출 없애면서 좁은 집으로 이사 가자. 그렇죠. 이런 수요가 당연히 생기거든요. 그래서 연령이 증가해서 어느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그 가계 부채, 그 집의 부채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지금 고연령층만 많아지고 있고 밑에는 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빚을 갚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줄어드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새로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을 살 때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네. 그런 거에서 늘어나는 거는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다. 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이 사실은 또 컸죠.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로 들어간 것들은 뭐 회수가 가능한 거니까 네. 물론 언젠가 이게 돌려막다가 야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도 있으나 늘 이제 보증금은 보증금으로 막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증가하는 가계부채는 큰 문제가 아닌데 걱정스러운 건 신용대출이나 아니면 뭐 카드론 그리고 뭐 리볼빙 이런 잔액들이 늘어나고 연체가 증가한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단이 3.9%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네. 그러면 앞으로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어요, 소장님?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네. 금리 기준금리 자체가 꼭대기에 다다르지 않았느냐라고 전망을 해서 시장 금리가 약간 내려가기는 했었는데요. 사실상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걱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네. 기준금리라는 거는 시장 금리를 그쪽 방향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조정하는 거죠. 그렇죠. 예, 뭐 시장 금리 보니까 3%야. 네. 야, 이거 금리 너무 낮은데 기준 금리를 3.5로 올려. 그러면서 이제 그쪽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게 기준 금리의 역할인데 시장 금리가 현재 먼저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앞으로 금리 떨어질 것 같다라는. 근데 문제는 그럼 시장 금리도 계속적으로 떨어질 것이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의 그렇지 않은 요인들이 있어요. 첫 뭔데요? 번째는 우리나라 지금 세수 펑크 난다라는 말씀 많이 들었죠. 네. 뭐 1분기에만 뭐 얼마가 펑크 났고 연말까지 가게 되면 최소한 20조에서 30조 원은 부족할 거다. 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뭐 법인세, 회사에서 내는 기업들이 아. 내는 이윤이 줄어서 특히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급감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거기서 세금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네. 그러면 세금이 줄었는데 정부가 써야 될 돈들은 있는 거고 이거는 결국 국채를 발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그만큼 최고 신용 등급을 가진 곳에서 국채를 마구마구 발행하면 채권 시장이 좀 불안해지겠죠.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우려 요인은 이제 은행채들입니다. 은행도 사실은 굉장히 신용 등급이 높은 고신용 채권이들인데 네. 은행들이 발행하는 은행채도 근데 6월 이후에 도래하는 은행의 채권 만기 물량이 124조 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은행이 채권이 만기가 되면 새롭게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뭐 돌려막기 합니다. 그렇죠. 늘- 갚을 수 있으니까. 네, 늘 이렇게 하는데 음. 지금처럼 채권 시장이 불안할 때 은행들이 이렇게 대량의 채권을 발행을 하게 되면 네. 특히나 이게 맞물려가지고 또 124조 원이나 쏟아지게 되면 이것도 또 채권 시장 불안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작년에는 이제 한전이 그런 좀 약간 불안 그, 요인이었잖아요. 예, 채권 시장에 좀 밉상 취급을 받았었죠. 예. 채권 시장 안 좋은데 자꾸 트리플 A 등급을 가진 한전에서 뭐 고금리 채권을 발행하니까 밑에 기업들이 더 힘들었는데 한전은 이제 전기요금 올리면서 채권 발행 규모가 좀 줄었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공사들, 뭐 도로공사라든가 뭐 주택도시기금이나 아. 주택금융공사, 뭐 주택금융공사나 이런 곳들은 이제 특례보금자리론 이런 대출을 해주면서 돈이 또 필요하거든요. 네, 보금자리로. 이런 네. 채권들이 시장에 막 자꾸 나오게 되면 다시 또 시장 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아, 요거는, 그래요? 예, 요거는 악재로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동결됐지만 네. 3개월 연속 3연속 동결됐지만 시장 금리는 왜 내려가? 왜 올라가라고 할 때 기준금리와 무관하게 시장 금리는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요 어떻게 보면 채권 시장의 악재 이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러면 기준금리만 변하는 걸 보고 내 대출금리나 예금금리만을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실제로 수요와 공급의 문제니까 네. 이것도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하단이 3.9%니까 네. 대부분의 분들은 한 5% 정도는 내셔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한 달에 내는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이 다음 주에 기준금리를 결정하잖아요. 네네. 미국은 내릴 가능성이 있나요? 내릴 가능성이 전망이 한 3, 4일 전까지만 해도 우세했는데 아, 또 뭐 아니에요? 불과 어제 정도부터 약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오. 사실 채권 기준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이런 것들을 전망할 때는 선물 시장에서 이걸 좀 보거든요. 선물 시장. 예, 파생상품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런데 올해 말에 기준금리를 5%대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 안 떨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안 하는 게 떨어질 조금 것이다. 더 늘어났다는 예.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고용시장 지표가 나왔거든요. 아직도 미국은
그 일자리가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어. 사람을 구하기 힘든 상황. 왜 그럴까요? 이게 고용시장은 이렇게 탄탄하고 금리 인상과 상관없이 경기 침체는 안 오고 화랑세를 예. 유지하는 분위기인데다가 이렇게 그 고용이 쉬우면, 그러니까 고용이 어렵고 일자리를 찾기가 쉬우면 임금 인상의 압력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물가가 오르겠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쉽사리 금리를 낮추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난달 또 비농업 일자리가 33만 9천 개가 증가를 했어요. 계속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은 필요하고 그다음에 소비는 또 코로나 이후에 꽉 눌려있던 게 아직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증시도 지금 많이 회복이 됐죠. 또 주택시장 가격도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침체로 돌아서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을 했던 게 전혀 그 지표로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게요. 미국은 들여다보면 야 니네들도 힘들다며라고 했는데 뚜껑 열어봐서 지표를 보면 전혀 그러니까요. 이게 경기가 침체로 간다는 게 맞아 싶을 정도이다 보니 이제 기준금리 내리지 않을까라고 했던 전망들이 쏙 들어갔고 연말까지도 5%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늘어났다고 하는 것, 이 부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요인으로 봤을 때는 한 2%대의 초저금리 시대는 다시 오기는 어렵겠네요. 당분간은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당분간은 보기 어렵다는 그 당분간이 작년 말 올해 초까지만 생각하더라도 그래도 연말에는 금리가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 수준 유지할 거다라고 보잖아요. 저 살살 나오는 게 이제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요 금리 계속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고금리가 오래 유지된 적이 사실 없었죠. 그런데 지금 전망은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2%대 금리는 한 향후 1년 안에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중도상환 수수료 물더라도 네. 이전에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은 갈아타는 게 좋을까요? 지금이 사실은 반짝 금리가 낮은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금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도 네, 있다. 시장 금리가 지금 꽤 낮은 편이다.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하반기 쪽으로 들어설수록 잠깐 또 반짝 올라갈 수도 있는 것들도 감안을 하셔야 돼서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다면 조금 더 기다려보고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요 정도 대출금리 낮아졌는데 네. 한번 갈아타 볼까? 그런데 더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더 낮아질 가능성의 무게를 그렇게 싣고 계시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조금 이제 살펴보시다가 대출금리도 그렇거든요. 이제 은행에 가서 심사를 받고 네. 내가 이 대출을 받고 싶은데요라고 해서 심사 받아놓고 일단 걸어놓으면 거기서 스탑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산금리라든가 내가 적용받는 금리는 실행해서 실제 대출 받을 때까지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주거든요. 어떤 은행은 뭐 길게는 2달까지는 주는데 네. 요 한 달 정도는 시중금리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멈춰놓을 수 있으니까 고민을 해보실 분들은 실행은 하지 마시고 네. 신청만 딱 해놓으신 상태에서 한 달 후에 금리 어떻게 되는지 보고 네. 뭐 실행을 하셔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죠. 한 달 정도는 여유를 여유가 가지실 수 있으니까요. 있으니까 우선 심사를 신청을 해보시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자, 다음은 운전자 보험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네. 사실 보험회사 가입할 땐 그렇게 가입하라 그러더니 또 가입을 해놓으면 자기들 적자난다고 뭐 또 줄인다고 그래요. 네. 아유 참 속 시끄러워서. 근데 오는 7월부터 운전자 보험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많이 듣던 얘기네요. 네.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 뭐 이런 거를 자기 부담을 20% 신설한다는 거는 다 주다가 20%는 본인이 내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사고 나면은 보험금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뭐 얼마 쓰셨어요? 1,000만 원 쓰셨네요. 그럼 1,000만 원 다 드릴게요. 2,000만 원 쓰셨어요? 2,000만 원 다 드릴게요. 이랬는데 이제 앞으로 7월부터는 2,000만 원 쓰셨어요? 그 중에 20%인 400만 원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시고 나머지는 저희가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전자 보험의 보장이 좀 줄어든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이 많이 적자가 나서 그러나 봐요. 손해보험사는. 굉장히 사실은 그 전에 보험이 포화 상태였어요. 지금도 포화 상태지만. 어. 그러니까 사실 새로운 보험 가입 안 하신 분들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뭐 한 개만 있나요? 뭐. 그렇죠. 여러 개 가입하고 요즘에는 또 애기들 태어나기도 전에 태아보험이라고 해가지고 보험부터 가입하는 추세라 네, 맞아요. 보험 없는 분들, 그러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신규 고객을 발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태아 때부터 뭐 보험 가입했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중에 커가지고 진짜 운전면허 따서 자동차를 몰고 다니기 전까지는 새로운 보험 가입시키기가 뭐 쉬운 그렇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새로운 보험을 자꾸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운전자 보험. 그리고 그 운전자 보험의 보장 범위가 작년, 재작년에 확 넓어지면서 네. 이거 이제 과거의 운전자 보험으로 한도가 부족하다. 예. 새로운 운전자 보험을 맞아요. 가입해라.
소위 말하는 그 민식이법 때문에 우리가 벌금에 대한 한도, 형사처벌 합의금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해지다 보니까 이걸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을 했죠. 네. 그래서 뭐 가입을 해라 가지고 많이 가입을 하다 보니까 과당 경쟁이 된 겁니다. 네. 너무 심하게 상품물들을 만들어내고 당장의 이익만 쫓아가지고 야 그거 너희들 사고 나면 그거 보험사에 굉장히 건전성이 안 좋을 텐데 이런 것들도 막 출혈 경쟁하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네. 금융당국에서 제동을 걸었어요. 예. 이렇게 판매해서는 너희 보험사들 지금 위험하다. 그러니까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하다가 그 브레이크가 이제 걸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적당히. 8대로 팔아놨는데 어라 이거 자칫하다가는 손해가 날 수 있겠는데 이제는 적당히 하자. 그래서 여기서 손해 날 것 같은 상품들을 팔았으니 앞으로는 손해가 안 날 것 같은 절대 안 날 것 같은 상품을 만들어 팔자가 좀 전에 말씀드린 자기 부담금 20%를 신설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운전자 보험이 네. 저 같은 사람은 자동차 보험이랑 헷갈리는 거예요. 당연히 헷갈리실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뭐 자동차 보험도 운전할 때 쓰는 필요한 거니까. 거고 운전자 보험도 운전할 때 필요한 거 아니야? 근데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이잖아요. 네. 물론 거기에 이제 종합보험으로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지만 이 자동차 보험은 민사상의 손해를 그러니까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보험입니다. 어떻게 보면. 네. 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났어요. 저분이 다쳤어요. 네. 그럼 저분의 물건, 자동차가 훼손됐어요. 그건 네. 제가 제 돈으로 물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돈이 없어요라고 하면 그분은 뭐가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해서 오. 보험금으로 그분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피해자를 위한 보험인데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그 운전자 어떻게 보면 사고를 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그럼 어떤 부분을 보호해 주냐 사고를 크게 내거나 우리가 네. 흔히 말하는 중과실 근데 그 중과실이 다 중과실이에요 사실은 속도 위반 뭐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아니면 뭐 이 앞지르기 방법 위반 이런 것들도 다 중과실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사고를 냈을 때는 그 정도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것 외에 나라에서 처벌을 받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처벌을 받게 되면 그 처벌이라는 게 벌금을 낼 수도 내거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상대방의 민사적인 것들은 다 해줬지만 이제 형사적인 내가 어떤 처벌을 안 받기 위해서 이분하고도 적극적으로 합의를 합의를 또 하고 해야 되잖아요. 이건 이제 형사 합의 부분이라서 네. 자동차 보험에서는 지급이 안 되거든요. 그런 형사 합의금. 그다음에 재판에 서게 됐을 때 뭐 변호사도 필요할 수 있으니까 네. 변호사 선임 비용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운전자의 법률적인 비용을 보호해 주는 게 운전자 보험입니다. 예. 근데 그 운전자 보험을 보면 별의별 특약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운전자 보험의 핵심인데 뭐 골절 특약 아니면 자전거를 타다가 다쳐도 뭐 누구 사고를 골절 내도 특약. 네, 네. 쓸데없는 특약들이 막 있는 거죠. 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특약은 그렇게 비싼 특약이 아닙니다. 예. 1년에 해봐야 보험료가 한 뭐 2만 원에서 3만 원 수준. 네. 그러니까 월 보험료는 뭐 5천 원 조금 남짓 그 정도? 이제 5천 원도 안 하네요. 한 3천 원에서 4천 원 정도? 그 정도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특약인데 보험회사에서 이거 3, 4천 원짜리 보험을 팔아봐야 종이값도 안 나오니까 네. 여기에다가 불필요한 특약들을 많이 넣어가지고 한 달에 뭐 10,000원, 15,000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운전자 보험을 판매를 하는 거예요. 오. 그러다 보니 너무 경쟁이 심해졌고 네. 이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좀 줄여라라고 하는 음. 금융당국의 압박이 있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제 보장이 좀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한 10,000원 선이면 적절하던데 보니까. 사실 그 10,000원도 비싸요. 제가 보기에는 이 세 가지 특약을 빼고 나면 나머지 특약들은 그런 광고 카피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운전을 해도 운전을 안 해도 우리의 운전자 보험 보장을 해드립니다. 운전을 안 하는데 운전자 보험이 왜 필요하지? 아, 새로운 시장을 만든 거구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니 운전을 안 하는데 운전 안 할 때 그러니까요. 그거를 왜 받아? 근데 네. 거기에 이제 그런 불필요한 특약들이 들어가 있는 상해, 거예요. 골절 뭐 이런 네, 거요? 그게 공짜면 상관없는데 네,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한테 야 나는 운전 안 해도 내 운전자 보험 보장을 해준다? 그게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거기에 뭐 예를 들어 암 특약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운전자 보험이야 할 텐데 교묘하게 우리가 상해에 관련된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일반인들이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운전자 보험을 정말 알뜰하게 싸게만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 있죠. 네. 그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1년에 한 번씩 가입하는 그 자동차 보험 특약에 이 운전자 보험을 특약을 껴서 팔기도 합니다.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싸니까. 말 안 하면 안 가르쳐 주는군요. 네, 그 보험사에 전화하셔가지고 저 이 자동차 보험에다가 1년에 한 번씩만 가입하고 싶은데 얼마요? 물어보시면은 많아봐야 한 25,000원, 3만 원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보장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운전자 보험 매달 10,000원씩 1년에 12만 원을 내야 되니까 네. 비용을 아끼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보장의 범위나 이런 것들이 좀 작더라도 자동차 보험에 껴 넣으시는 게 요즘 예. 또
뭐 어디서 수익 내고 이런 거 물가도 많이 오르는데 네. 이런 보험료에서 좀 아껴야죠. 어. 그렇게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했는데 어떻게 알았지? 뭐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김현우 소장님한테 배웠는데 어떻게 알았지? 심지어 이렇게. 상담사분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그 운전자 보험을 막 5개씩 가입하시는 분도 있던데요. 뭐 혼자서. 그래 봐야 사실은 이게 중복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에서만 보장이 되는 거라면서요. 비례 보상됩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의 벌금이 나왔어요. 근데 5개 가입하고 있으면 200, 200, 200, 200, 200씩 해가지고 1,000만 원 받는 거라 5개를 가입하든 10개를 가입하든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복으로 하셔서는 안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게 네. 금융당국에서 운전자 보험하고 가당 경쟁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 운전자 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도덕적 해이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걸 막기 위해서 뭐 대책을 요구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자동차 보험이 아주 크게 가입돼 있으면 사고를 내도 내 금전적인 부담이 없어. 네. 하지만 이제 걱정되는 건 뭐야? 네. 내 차가 망가지는 거 걱정해가지고 사고를 안 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운전자 보험은 그런 재물적인 부분, 민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 법률적인 비용까지 다 보장을 해주다 보니까 이게 자칫 운전에 대한 그 법규 위반의 해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 아, 뭐 사고 나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사고 나도 내 호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건 하나도 없어. 스쿨존에서 사고 내지 말라고 속도 제한을 걸어놓지 그거를 불편하게 운전하라고 걸어놓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사고 방지를 위해서 카메라도 설치하고 각종 모든 이런 처벌 장치도 만들어 놓은 건데 네. 나는 처벌받아도 운전자 보면서 다 나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적당히 좀 만들어라. 예.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좀 제재를 가하는 것도 네. 있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부담금 20%를 추가한다는 건데 운전자 보험은 1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돼요? 운전자 보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1년에 한 번씩 가입을 하는데 네. 운전자 보험은 보통 장기 보험이에요. 그러면 이미 가입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을 텐데 그렇죠. 지금 나오는 거 자기 부담금 20% 한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네. 언제부터 보험이 새롭게 바뀌는데 안 좋습니다라고 하면 절판 마케팅이 또 기승을 부리거든요. 아, 요거까지. 그렇죠. 7월부터 가입하면 안 됩니다. 고객님 빨리 막차 타셔야 돼요. 분명히 이런 이제 광고 카피들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운전자 보험 앞으로 자기 부담금 신설된데 그러면 이제 비교표 나오죠. 전, 후. 뭐 6월까지 가입하시면은 땅땅땅땅 고객님 부담금 제로. 네. 근데 이런 사고가 땅땅땅땅 났을 때 고객님 부담금 몇 천만 원. 이러면 이거에 또 아이고 이거 빨리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나 운전자 보험 없는데. 네. 물론 운전자 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뭐 가입을 하고 할까 말까를 망설이셨던 분들은 미리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네. 전혀 생각 안 하신 분들, 뭐 운전자 보험 필요 있겠어? 아, 운전 안 하시는 분들. 네, 뭐 운전 안 하는 분들은 정말 필요 없고요. 그런데 운전자 보험 나는 가입 생각 없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절판 마케팅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낭비고요. 낭비고 또 이런 이제 절판 마케팅이 기승을 부릴 때는 더 꼼꼼히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제 마음이 급하면 우리가 홈쇼핑에서도 막 마감 임박 아, 2분 배고플 때 남았습니다. 마트에서 쇼핑해봐봐요. 큰일 난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막 10시에 이제 11시 마트 문 닫는데 고객님 이제 계산대 마감하겠습니다. 10분 안으로 오세요. 그러면 사람 공황에 빠져요. 빨리 사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러면 이제 신중한 판단을 못 하시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보험회사에 또 방어 논리가 있습니다. 고객님 일단 가입해 놓으시고 안 되면. 청약 철회라는 게 있어요. 일주일에. 30일 이내에는 얼마든지 단순 오. 변심해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네요. 그러니까 그걸 해놓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취소를 안 해요. 왜냐면 잊어먹고. 네, 잊어먹고 이거 고민해야지 안 하거든요. 가입해 놓고 그냥 시간 지나다 보면은 지나가고 돈 빠져나갔네? 그럼 그대로 그냥 가입되는. 그러니까 청약 철회라는 것도 사실은 한 번 더 고민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일단 네. 가져가 보세요. 뭐 보통 이제 요즘에 물건 팔 때도 그러잖아요. 저희가 체험 기회 드립니다.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환불하세요라고 하는데 사람이 또 사람인지라 써보고 그거 어떻게 안 마음에 안 돼요. 든다고 안 돼요. 야, 하다못해 마트에서 시식 코너에서 만두 하나를 집어 먹잖아요. 그럼 그만 게 사야 될 것 네, 같잖아요. 그래서 전 시식 안 먹어요. 괜히 부담스러워서 그걸 이렇게 먹으면 사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먹고 싶지만 저거 사야 될 것 같아서 안 먹고. 근데 하물며 이제 가입 그러니까요. 다 하고 귀찮게 뭐 서류까지 다 썼는데 청약 철회한다? 저 해보니까 제 생각이 틀린 것 같아요. 해서 청약 처리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가입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이 절판 마케팅 이런 것들이 이제 걱정이 좀 되는 거고 운전자 보험이 이렇게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융당국에서 걱정하는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을까? 이미 팔릴 대로 팔린 보험이라.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조금 의문이 남습니다. 한번 들여다 보세요. 나 운전 안 하는데 가입되시는 분들 충분히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 시멘트 제조업체 중에서 1위가 쌍용 CNE인데 네. 그리고 5위인 성신양회가 시멘트 가격을 다음 달에 올린대요. 근데
전기료도 오르고 시멘트 가격 올린다니까 건설업계에서 난리가 났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거의 보니까 뭐 14%, 아이고. 15% 이만큼씩 올린다고 하는데 과거에 이제 작년에 시멘트 가격 재작년에 올리기는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원자재 가격 급등하면서 그렇죠. 올릴만한 상황이긴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공급망 막히면서 원자재 가격이 비싸지는데 우리는 그러면 뭐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없는 곳에서 만드냐, 무에서 유해를 창조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닌데. 아니니까. 그래서 그 원자재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당시에도 시멘트 가격이 굉장히 갑자기 큰 폭으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도 충격이 컸죠. 이렇게 시멘트를 공급하는 곳에서 올리다 보면은 이 레미콘, 그러니까 시멘트를 사다가 물과 섞어가지고 자갈과 섞어서 만들어서 공급하는 이 업체의 가격 부담도 올라가는데 이게 다 건설사들한테 받아내야 되는 돈이거든요. 네. 그런데 사전에 맺은 계약 금액이 있고 그걸 또 갑자기 올릴 수 없다 보니까 아,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한 내년 1월쯤에 올릴 거예요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다음 달부터 올립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은 줄줄이 뭐 인상의 여파가 미칠 수 있는데 꽤 큰 폭으로 올립니다. 그런데 이제 유연탄 가격은 작년 재작년에는 크게 올랐어요. 2년 전에 비해서는 뭐 50% 이상 오르기도 했었으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왜 올리냐 건설업계나 이쪽이 의아해하는 거는 유연탄 가격이 다시 떨어졌거든요. 아, 떨어졌는데 왜 올려? 이유가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 그러니까 전기요금이랑 시멘트랑 어느 정도 관련이 있어요? 시멘트를 만들 때 시멘트의 원가 중에 20에서 25%를 차지하는 게 전기요금. 아, 그래요? 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연탄 가격도 유연탄 가격이지만 이걸 가져와 가지고 뭔가 가공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 최다 전기를 쓰다 보니 그런데 이 전기요금이 점점 오르고 있으니 이게 부담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올리는 거다. 그리고 앞으로도 올릴 요인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전에서 전기요금은 꾸준하게 그쵸.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계속 올린다고 했으니 지금 올리지 않으면 우리는 손해가 발생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올려야 되는 일이 생긴다. 그래서 시멘트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거고 이제 반대 입장에서는 유연탄 가격 떨어졌는데 전기요금 얼마나 올랐다고 이걸로 상승분과 하락분을 하면 되지 않냐? 하면 되지 않냐? 그게 이제 건설업계 쪽의 입장인 거죠. 근데 협상을 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뭐 현장 셧다운이 올 수도 있다고 그러던데요. 그렇죠. 이제 시멘트 가격이 인상이 되게 되면 시멘트를 생산하는 업체 측에서는 이제 공은 넘긴 거죠. 네. 그럼 그 공이 어디로 가느냐? 건설업계. 네, 건설업계로 바로 이제 레미콘 회사들로 가게 되죠. 시멘트를 네. 사다가 반죽을 해가지고 공급을 해야 되는데 네. 비싼 가격에 사가지고 기존의 싼 가격에 이 건설 현장에다 팔아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레미콘이라는 건 사실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 시멘트하고 물하고 자갈하고 섞은 다음에 1시간 반 정도 안에는 가야 됩니다. 공사 현장에 가가지고 그걸 부어줘야 돼요. 오.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섞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야, 너희 건설 현장 필요하면 우리랑 협상을 하자. 이게 안 되는 거죠. 아, 그러네요. 협상을 할 때까지 아예 우리는 스탑. 못하겠다. 못하겠다. 가격을 이렇게 비싸게 사왔는데 네. 너희들한테 공급하려면 이 정도의 비싼 가격을 줘야 해. 예.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납품을 못하겠어. 못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건설 현장이 다 전부 다 스탑할 수 있거든요. 작년인가요? 자작년에도 그런 일이 한번 생겼었죠. 우린 이게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면 아파트 막 짓고 있는 것들도 전부 다 그렇잖아요. 문제가 생기고 공기가 길어지게 되면 거기에 이제 사업비도 계속 추가가 되고 건설사들은 금융비용 계속 늘어나고 그렇죠. 입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또 이게 어긋나 버리고 줄줄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게 사실 시멘트 가격이 오르는 게 우리 집하고 무슨 상관이야? 할 수 있지만 꽤 큰 여파가 미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곧 장마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무리를 해야 되는 현장들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게 뭐 보름, 일주일 어휴. 밀리게 되면 공기가 굉장히 많이 그렇죠. 늘어날 수 있잖아요. 네네. 이 보름 일주일 밀리는 게 뒤로 보름 일주일 밀리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빨리 마무리를 해놨어야지 되는데? 비가 올 때를 대비하는데 대비를 못했다 그쵸. 그럼 비 오고 나서도 그 공사 못하니까 한참 미뤄질 수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현장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저번에 광주의 한 공사 현장에서 그 아파트 무너져 낼 때 양생 과정에 문제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레미콘 섞을 때 검사할 때 보니까 검사하는 것만 딱 비율 지켜서 하고 네. 나머지 검사 안 하는 거는 약간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섞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멘트 가격 오른다고 하면 현장에서 혹시 불량품 많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과정 그러니까 시멘트를 건설사가 사다가 어딘가에 모셔놓고 네. 이걸로 뭘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바로바로 가져와가지고 바로바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네. 아예 셧다운되면 사실 그런 문제는 안 생길 겁니다. 그런데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족한
그냥 우겨서 가게 되면 그렇게 가게 되면은 사실상 부실 공사의 우려도 계속 피어날 수밖에 없겠죠. 예. 근데 철근도 사실은 네, 철 만들 때 진짜 전기세 많이 들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전기료가 이렇게 올라가면 그런 거 관련된 제품들도 다 가격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철근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오. 그러니까 이 건설 현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자재비 인상 부담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건설사들이 오히려 반대로 나 건설 못해. 조합에다가 이제 뭐 재건축이나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조합이 있을 거잖아요. 네. 조합에다가 우리 이제 건설 못합니다. 공사 중단하겠습니다. 공사비 올려주세요. 이렇게 가불이 바뀐 현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분양가 올려줘야 돼요? 이게 협상을 해야죠. 예전에 어딘가요? 둔촌주공 네, 거기도 할 계속 때처럼. 중간에 공사비 올려달라. 이게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였어요. 공사 기간이 워낙에 길어지다 보니까. 네. 그런데 이건 지금 단기간에 자재값이 급등하다 보니 오히려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쭉 가면은 손해 난다. 예. 공사비 올려달라.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공사비 올려줄 수밖에 없는 거고, 올려줬다고 한다면 일반 분양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요. 전기세가 올라서 올여름에 에어컨을 좀 줄여야 되나 뭐 이런 생각만 했는데 실제로는 아파트 공사 현장까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게 되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의식주 중에서 네. 예, 식과 주에 대한 얘기를 먹는 거로 시작해서 집 얘기까지. 그나마 금융 비용은 조금 줄어들 수 있다. 대출 금리 내려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사실 일시적이라는 거고, 오른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기가 굉장히 죄송하긴 한데요. 네.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좀 많이들 익숙해지셨을 테지만 당분간은 네. 어쩔 수 없이 이런 소식을 계속 전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예. 같습니다. 잘 견디는 것만으로도 네. 잘 하시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뉴스는 경제다 김현우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